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네, 우리 C 언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산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어서 연산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제어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연산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증감 연산자라는 것을 시험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증감 연산자는 일단 기호는 요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연산자 기호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이루어진 연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만 딱 보시더라도 알 수 있듯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이 연산자는 일씩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두 개는 일씩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산자를 증감 연산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런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은 수식을 좀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작성한 그런 이제 코드 자체가 이제 간결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그런 기계어 이제 코드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코드를 이제 줄여 쓰기 위해서 요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형태의 이제 연산자도 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호는 이제 우리 이제 숫자 데이터 앞에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호가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만약에 숫자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를 요 기호, 증가 연산자 기호를 앞에 붙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뒤에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증감 연산자가 데이터의 앞에 오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전형 증감 연산자 또는 후이형 증감 연산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이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변수에다가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죄송해요. 숫자가 이제 변수의 앞에 붙이거나 뒤에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변수의 앞과 뒤에 붙여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증감 연산자가 변수의 앞에 오냐 뒤에 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이형,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경우에는 제시한 값에 먼저 증감 연산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값을 변수에 대입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증감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쓸 때 이렇게 대입연산자와 같이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전이형 증감연산자의 이제 어, 실행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코드를 보고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A라는 변수에 8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는 8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요. 자, 밑에다가는 우리 VAL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연산자를 쓰고요. 우리 A 변수 앞에 플러스 플러스란 증가 연산자를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앞에 증가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은 자,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증가 연산자를 먼저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 변수에 있는 값을 1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제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입 연산자, 증가 연산자. 그래서 증가 연산자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소 연산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앞에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가 붙었을 때는 이 증감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후이형 증감 연산자, 즉 변수 뒤에 이 증감 연산자가 오게 되면은 제시한 값을 먼저 변수에 대입한 다음 증감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오게 되면은, 자, 우리 대입연산자와 증감연산자 같이 사용이 되었을 때, 우리 이 대입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변수에 있는 값을 먼저, 대입연산자 좌측에 있는 변수에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증감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감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1 또는 1 일씩 증가를 시키거나 일씩 감소를 시키는데 이 연산자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에 따라서 우리 대입 연산자와 같이 사용이 됐을 때 변수에 있는 값을 즉 대입 연산자를 먼저 수행을 하고 증감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증감 처리를 먼저 하고 대입 연산자를 처리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증감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표는 이제 결과 이제 예시니까요. 요거는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감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 변수에 일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이게 앞에 오냐 뒤에 오냐 그 위치에 따라서 수행되는 예, 순서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관계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해서 참 또는 거짓으로 결과를 표현하는, 맞냐, 틀리냐라는, 우리 이제 비교를 통해서 두 개의 결과값으로 표현해주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맞냐, 틀리냐로 결과를 표현해주는 게 우리 관계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결과가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라는 숫자 값으로 출력해서 참과 거짓을 또 판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연산자는 모든 연산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산술형 자료나 수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든 연산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산술형 자료나 수식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배우실 이제 제어문에서 이 관계연산자를 많이 이제 같이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독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현상제의 종류는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보셨던 그런 이제 관계현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생소한 거는 요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다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서는 이제 우리 수학 시간에 같다는 이제 요 이꼴로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이꼴은 대입연산자로 쓰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연산자의 같다를 나타낼 때는 요 이꼴 두 개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같지 않다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 이꼴 형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관계연산자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연산자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관계 연산자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연산자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연산자를 통해서 맞냐 틀리냐라는 이제 둘 중에 이제 두 개의 결과값 중에 하나의 결과값을 가지고 뭔가 이제 또 처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게 관계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마 이제 학창 시절 배웠던 그런 내용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런 내용은 이제 뒤에 우리가 재원문 하면은 같이 이제 관계연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연산자가 이제 이렇게 증감연산자, 관계연산자, 그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술연산자, 그죠? 처음에 이제 산술연산자 배웠고, 그다음에 그 산술연산자와 대입연산자를 같이 쓰는 이제 복합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진감연산자, 관계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쓸 수 있는 게 논리연산자가 있습니다. 논리연산자. 그래서 연산식에서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피연산자를 대상으로 and, or와 not의 논리연산을
다시 참과 거짓의 값으로, 결과값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논리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and, or와 not이라고 있는데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and라는 논리 기호를 쓰기 위해서 and라고 이제 쓰기보다 이제 이렇게 기호로 이제 연산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앰퍼센트 요 기호를 두 개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와 나, 또 요 가로 안에 있는 기호들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C언에서는 논리형 값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논리연산의 결과값이 거짓이면 0을 출력하고요. 참이면 1을 출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자의 우선순위는 not and or와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ot and 그 다음에 or와 그래서 not 같은 경우는 사용례를 이제 이렇게 변수에 이렇게 느낌표 A라는 변수에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게 되면은 A가 참이면 거짓으로, 그 다음에 A가 거짓이면 참으로, 결과값을 반대로 바꿔주는 거에, 요 not 부정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nd는, A와 B, 요 and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있는 값이 모두 참일 경우에만 참이라는 결과값을 나타내주는 게 and, 즉, 곱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곱하기 1이야만 1이라는 값을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 곱하기의 피현산자가 둘 중 하나라도 0이면 모두 0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곱하기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와 B가 모두 참일 경우에만 참이라는 결과값을 돌려주는 논리연산자가 AND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O와 연산은 O와 이제 논리연산자는 AND와 마찬가지로 A와 B 사이에 이제 OR라는 논리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은 A와 B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 모두 거짓이어야만 거짓이라는 결과값을 돌려주는 게 바로 이제 O와 논리 연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합.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0은 1이잖아요. 0 플러스 1도 1이 되고요. 0 플러스 0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을 생각해 주시면은, 합을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1은 참이고 0은 거짓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 논리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관계연산자를 통해서 여러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드로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이제 관계 현상이 이제 바로 이제 조건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죠? 뭐, A가 B보다 크다. 뭐, 이제 A가 B랑 뭐 같다. 뭐, 이제 이런 조건식을 가지고, A가 B랑 크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제어문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 이제 조건식들의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조건식이 여러 개일 경우, 여러 개를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관계 연산자랑 이 논리 연산자를 같이 활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떤 이제 결과값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독으로 뭐 부정연산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and나 or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관계연산자랑 같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와 B가 각각 이제 0, 1, 0, 1, 0, 0, 1, 1일 때 AND 연산, 그다음에 OR 연산 부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값을 나타내는 이제 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곱하기를 AND는 이제 곱하기를 뜻하고 OR는 이제 합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 연산자도 이렇게 and, or와 not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이제 재원문 할 때,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재원문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연산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은 것들 지금 이제 다 봤고요. 거의 다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술연산,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진감연산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C 언어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면서 이런 이제 연산자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연산식, 먼저 관계연산, 비교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연산을 할 수 있고, 논리연산도 할 수 있고, 산술연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감연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코드를, 그죠? 증감연산자도 마찬가지고 코드를 줄여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더 볼 건데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소 참조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앰퍼센트 기호와 별표 기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C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주소 참조 연산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C 언어에서 이제 함수하고 배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자료 형태를 이제 또, 자료 구조가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문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포인터 자료형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이런 포인터 자료형을 사용할 때 쓰는 이제 연산자가 있는데 그 연산자가 바로 요 앰퍼센트와 별표라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주소 참조 연산자. 왜 주소 참조 연산자냐면 이 포인터라는 게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포인터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포인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지금 여기 주소 참조 연산자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변수는 우리 이제 메모리 공간에 그죠? 메모리 공간에 아까 메모리에 우리 내면한 메모리에 어떤 공간을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변수 즉 메모리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값을 저장해 놓고 우리 이제 즉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숫자로 된 주소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근데, 이 주소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제 알아서 컴퓨터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주소를 숫자로 이렇게, 몇 자리로 되어 있는 값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뭐, 한 개, 두 개 정도는 알 수 있어도 프로그램이 커지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6자리의 숫자로 된 그런 주소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10개, 10개의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숫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즉, 개발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죠? 외우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 즉, 그죠?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금방금방 기억을 해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변수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뭐, A 또는 B, 뭐, num이라는, 그죠? 이름을 갖는 변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숫자 주소 대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명, 즉,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즉, 메모리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숫자로 된 이 주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인터가 바로 이 즉 메모리 공간에 생성된 숫자로 된 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게 바로 이제 포인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뭐 메모리 주소에서 값을 읽어와서 사용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변수의 숫자로 된 주소를 가지고
참조해서, 변수값을 참조해서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념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수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 대신 숫자로 된 주소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포인터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왜 그러면 그냥 변수명 우리가 지금 쓰는 듯이 쓰면 되는데 얘를 왜 굳이 이런 포인터라는 그죠? 포인터라는 자료형 또 포인터라는 변수 이런 포인터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까라는 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쉽게 뭐 이제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터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and와 별표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코드 작성할 때도 요 우리 스캔F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써봤었죠. 스캔F 이제 표준 입력 함수였죠. 그 안에 우리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의 주소를 나타내는 그죠? 앰퍼센트 기호와 변수의 이름을 그 스캔F 함수의 인자값을 이렇게 넣어줬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n% 기호가 바로 주소 참조 연산자다. 그 해당 변수가 위치한 메모리 주소를 알 수 있는 주소를 구하는 그런 이제 연산자가 요 n%다. 그래서 넘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 넘이라는 주소, 변수 주소를 직접 지정을 해서 그 변수 안에 입력받은 그 데이터 값을 저장해라 라고 이제 우리가 이 즉 주소 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인터 변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포인터 자료형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포인터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 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얘를 왜 이제 쓰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함수라는 것들을 역시 이제 보고 배우고 함수라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포인터를 넘어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진도상으로 해서 여기까지 포인터까지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까지는 나갈 건데 우리가 이 함수를 하고서 이제 포인터를 못 나가면 또 이거 설명을 못 드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함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rintf라든지 뭐 scanf라든지 그 명령어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을 내가 일일이 코드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함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함수명이 있고 뒤에 가로가 있고 그 안에 가로 안에 그 기능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작성되어 있는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집어넣은 데이터를 printf는 화면이죠. 모니터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스캔f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그 데이터를 지정한 변수에다가 그죠? 변수 주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앰퍼센트 기호를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는 그게 바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미 기능을 이제 만들어 놓고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런 이제 함수가 있고 우리 이제 개발자가 직접 내가 원하는 코드들을 여러 묶음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들을 만들 때 이 안에 어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가로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줬죠. 그게 바로 이제 인수 또는 뭐 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함수에 이제 넣어주고 그런 함수들을 또 다른 어떤 함수에서 호출을 해서 불러서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 값들 어떤 기능 처리에서 데이터 값들을 전달을 해줄 때 이 인수가 우리가 이제 직접 숫자로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가 그 printf에서도 우리가 그죠? 변수로 지정하면은 그 변수에 있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됐죠. 그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전달을 해주면은
그 함수에서 또 다른 이제 어떤 함수로 호출을 해서 이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복사를 해요. 복사. 예.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a라는 변수를 어떤 함수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쉽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a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를 함수의 인자값으로 전달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a라는 변수를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또다시 복사를 해서 이 a라는 변수의 값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 하나 똑같은 걸 만들어서 그 값을 호출한 그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매개변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 우리가 아직 함수라는 거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이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변수를 함수를 통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똑같은 게 하나가 복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거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다시 다른 변수에 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변수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뭐 변수에 들어간 데이터 값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뭐 데이터가 10만 개다. 예, 10만 개다라고 하면은, 자, 얘를 그대로 두고 또 하나를 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10만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는 총 20만 개의 20만 개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죠? 용량이 두 배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0만 개를 또 복사를 하고 그 10만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10만 개 있고, 얘도 따로 이제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할 거고, 얘도 이제 복사한 그 위치에서 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20만 개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자, 그러면은 어때요? 데이터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얘네를 이렇게 복사를 하지 말고, 어? 얘네를 그냥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자.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포인터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소 있죠. 메모리의 주소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변수를 넘겨주는 것보다 변수를 넘겨주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소를 넘겨주게 되면 이 A 변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그 메모리 공간의 이제 주소, 그죠? 숫자로 된 주소 아까 말씀드린 그 주소를 넘겨주게 되면 얘는 복사 없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죠? 10만 개가 다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량도 줄여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20만 개 처리해야 되는 애를 10만 개만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 속도도 빨라지겠죠. 자, 대표적인 그런 이유에서 이런 포인터를 쓴다라는 것만 일단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포인터, 함수 이런 내용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렸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용량 부분, 용량 부분과 처리 속도. 자, 이런 부분들을 처리 속도나 이런 용량, 이제 부족한 용량 있죠? 그런 부족한 용량의 해결, 그다음에 처리 속도 문제, 처리 속도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포인트라는, 즉, 주소를 참조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포인터나 이런 것들을 배우실 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포인터 자료형을 쓸 때 요 앰퍼센트와 별표라는 연산자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앰퍼센트는 해당 변수가 위치한 메모리 주소를 구하는 연산자.
예, 그러니까 얘네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수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수명, 문자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주소로 되어 있는 그런, 예, 주소, 숫자 주소를 앰퍼센트 기호만 변수에다 붙여주면은 알아서 구해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포인터, 별표라는, 예, 그걸 우리가 변수에다가 예, 붙여주게 되면 포인터 변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서 값을 읽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오브라는, 예, 역시, 선언한 변수의 크기 또는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이제 구할 수 있는 예, 함수가 있는데, 그 이제 사이즈 오브라는 이제 함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캐스트 연산자. 그래서 자료형의 크기를 언더플로우 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로 자료형을 변환할 때 쓰는 게 캐스트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어떤 이제 내가 강제로 변환하고 싶은 예, 그 자료형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콤마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연산자로 두 개의 수식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때 예, 사용하는 게 이제 콤마 연산자 또는 연결 연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포문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언을 했는데요. 만약에 자료형이 같은 변수라면은 자, 이렇게 한 줄로 우리 이 콤마를 사용해서 한 줄로 변수도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콤마라는 연산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C 언어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이런 연산자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건문, 이제 제어문에 해당하는 이제 조건문, 반복문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산자도 같이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연산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변수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이제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금방 이제 건너뛸 수가 있는데,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래서 변수의 크기, 즉 자료형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변수, 즉 메모리 공간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포인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인터, 그 이외에 뭐 산술, 뭐 관계 연산자, 뭐 논리 연산자, 직접 연산자 이런 것들은 모든 언어에 이제 다 사용이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참조 연산자나 이런 것들,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연산자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시언어에서만 이제 또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제어문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제어문입니다. 제어문.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제시한 이제 명령을 순차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1번 라인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한 코드를 일일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서 컴퓨터한테 넘겨주면은 컴퓨터는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읽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논리적으로 구성되는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순차적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1번 라인부터 해서 쭉 처리하기 때문에 순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는 이제 명령문을 우리는 이제 제어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어문은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문을 제어하고 강제로 분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성한 명령들을 그대로 이제 쭉 이런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작성한 대로만 쭉 수행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순차적으로 처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순차적으로 물론 처리도 해야 되지만,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뭐 순차적으로만 처리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제어문을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순차적으로도 처리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경우를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이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제어 또는 이제 분기, 즉 분기를 강제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어문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이 조건문은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서 다른 문장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오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날씨가 이제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비가 내린다면은 그냥 바로 그죠? 우리가 장화를 신고 가면 되겠지만 날씨가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인데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장화를 신고,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조건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이면, 어떤 이제 내용을 이제 문장을 이제 처리하고, 거짓이면 그 거짓 상황에 따른 문장을 처리하도록 사용을 이제 하도록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조건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면은 우리 이제 회원가입 있죠. 온라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우리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 그죠? 그래서 로그인 하기 전에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죠. 회원가입. 자,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동일한지, 그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원가입했을 당시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회원가입했을 당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하다,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로그인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다, 입력한 게 없다, 그러니까 회원가입했을 때 저장해 놓은 게 없다, 즉 이제 틀리다, 패스워드가 틀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이트, 여러분들이 방문한 그 웹사이트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건문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문 중에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자, 반복문은 일정한 구간의 명령을 반복해서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반복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종류에는 뭐 for, while, do while이라는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반복문이 멈추는 순간, 조건이 거짓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반복문이 멈추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한 반복은 조건이 항상 참일 경우에 계속 이제 반복을 시킬 수 있는 게 무한 반복. 그다음에 브레이크문, 컨티뉴문 뭐 이렇게 이 반복문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명령어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런 이제 명령어는 뒤에 이제 포문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반복문은 일정한 구간의 명령,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게 반복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어문의 세 가지, 아까 보셨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순차 구조, 그다음에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건문 같은 경우는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은 선택 구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반복문은 반복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구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번 라인부터 작성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명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순차 구조고요. 선택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 맞는지 거짓인지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명령문들을 각각 맞을 때 처리할 명령문, 거짓일 때 처리할 명령문을 각각 처리하고 프로그램을 종료되는 형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분기 조건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선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거짓이 나오기 전까지 이 조건문의 결과값이 거짓이 나오기 전까지 반복문 안에 있는 명령을 계속 반복시키는 구조가 바로 반복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이제 조건문부터 하나씩 이제 보실 건데요. 이 조건문의 종류는 if else, 다즉 if else문, 중첩 if else문, 스위치문이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단순 if문은 이 if문이라는 명령어를 한 번만 사용을 해서 제시한 조건이 참이면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건문을 우리 단일 선택 방식, 즉 단순 if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즉 문법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if라는 명령어를 즉 예하고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로를 열고 그 가로 안에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조건문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이 조건문은 결과값이 참 또는 거짓이 나와야 되니까 어떤 연산이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아까 보신 비교 연산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교 연산을 이 가로 안에다 써주면은 걔가 이제 바로 조건문이 된다. 그래서 비교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참이면 하단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거짓이 나오면 그 하단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if문 다음으로 빠져나온다. 다음 이제 코드를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 코드는 잠깐 이제 건너뛰고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if else문이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이 조건문은 참일 경우 수행할 명령문과 거짓일 경우 수행할 명령문을 따로따로 정의해주는 조건문. 그리고 아까 단순 if문은 그 if라는 명령문, 그죠? 예하고, 그죠? 예하고 옆에 오는 조건문이 참일 때만 실행할 명령문이 있었죠. 자, 근데 if else문은 이 if라는 예하고 뒤에 오는 이 조건문이 거짓일 경우에도 실행할 문장을 작성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명령문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참일 때는 그냥 if문 다음에 쓰면 되는데 거짓일 때는 역시 거짓일 때의 명령어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else라는 예약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f else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f문 뒤에 조건문을 쓰고 그 조건문이 거짓이면은 else라는 예약어 다음 행에 오는 이 명령문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조건문 중에서 역시 if else랑 이제 if else랑 이제 계속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if else문의 한계는 제시한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일 경우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논리적인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한 조건문이 두 개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우리 if라는 이 예하고 뒤에 조건문을 지금까지 본 단순 if문, 그 다음에 if, else문 있었죠. 자, 이 if 두 개는 조건식을 if라는 예하고 뒤에 하나씩만 쓸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조건이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른 어떤, 그죠? 여러 상황에 따른
실행할 어떤 결과값들이 또는 실행할 이제 코드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if else문을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부르는 게 다중 if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얘하고 뒤에 조건문을 쓰고선 그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을 그 다음에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조건문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else if라는 우리 예하고를 쓰고 그 else if 옆에다가 조건문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문, 첫 번째 조건문이 거짓이 되면 이 else if로 넘어와서 그죠? 이 명령문 1번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else if 예약어로 넘어와서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조건문을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참이 나오면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조건문 역시 거짓이 나왔다. 자, 근데 또 뭔가 비교할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또 else if 예약어를 쓰고 그 if 옆에다가 조건문, 세 번째 조건문을 또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문이 참이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세 번째 조건식 역시 거짓이다. 그럴 때, 또 네 번째 조건식이 있을 때는 else if란 예약어를 쓰고 조건식을 또 조건문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1번, 2번, 3번 조건문에 이 세 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 거짓이 나왔을 때 기본 값으로 지정할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else 예약어를 쓰고 네 번째 코드, 명령문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조건문을 만들 때 먼저 if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봄이냐, 맞냐, 틀리냐. 그래서 맞으면 꽃을 가꾼다. 라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요. 틀리면 그건 봄이 아니란 얘기가 되니까. 자, 그러면 LG if란 예하고 쓰고 여름이냐? 라고 해서 맞으면 수영을 한다라는 문장을 실행하는 거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또 거짓이에요. 그러면 가을이냐? 근데 다시 또 LG if 예약어를 쓰고 가을이냐라는 조건문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참이면은 수술한다라는 바로 밑에 참일 때 실행한 문장을 실행하지만 얘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우리 말하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면 당연히 이제 겨울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당연한 거니까 기본이니까 역시 마지막에 LG라는 키워드를 쓰고 예약어를 쓰고 명령어를 쓰고 그다음에 스키를 탄다라고 이제 써주는 거죠.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면 겨울이니까 스키를 탄다라는 문장을 실행하게끔 다중 if else문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우리가 조건문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if, else, 정확하게 말하면 if, else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다중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조건식이 있는 그런 예제들이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점수에 따른 그죠? 점수에 따른 등급을 구하는 그런 이제 성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역시 이런 조건문이 이제 필요로 하겠죠. 다중 조건문이 필요로 하겠죠. 그다음에 어떤 자판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도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을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게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역시 키보드에 어떤 이제 게임에서 이제 그 캐릭터의 이제 이동이나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어떤 방향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래서 왼쪽 방향키가 눌렸으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우측 방향키가 눌렸으면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키가 눌렸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조건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조건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문의 이제 종류가 if, 그다음에 if else문, 그다음에 if else if else문이라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제어를, 제어를 할 수 있다. 즉,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코드들은, 일단 실수 코드들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수 코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실수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중에 또 이제 새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스위치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위치문은 조건이 여러 개에서 복잡해질 수 있는 다중 if문의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스위치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다중 if문을 스위치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스위치문을 다중 if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다중 if문으로 작성하게 되면 코드가 이제 좀 길어지니까 그런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문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위치문은,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역시 스위치라는 명령어, 즉 예약어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if문 옆에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소괄호 열고, 조건문, 즉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조건문에 따른 결과값이 이 중괄호 안에 여러 개의 그 조건문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케이스라는 또 예약어를 쓰고 거기에 값을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값을 이제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경우의 값을 써놓고 그 경우의 값에 해당될 때 실행할 명령문을 작성을 해놓으면, 예, 조건문에서 나온 그 결과값이, 요 케이스 뒤에 오는 값이랑 일치하는 그 케이스, 명령어에서, 작성된 하단에 있는, 다음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고, 이 브레이크문을 케이스마다 꼭 하나씩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없으면 만약에 케이스 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서 나온 결과값이 케이스 2에 해당이 된다.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이 스위치문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명령어가 없으면 이 다음 케이스로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break라는 명령어는 이 케이스문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했으면, break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이 스위치를 스위치라는 조건문을 빠져나오게 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 break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세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문 작성하실 때 케이스 안에 꼭 작성해야 되는 명령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디폴트라는 또 명령어, 예약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if의 else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케이스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디폴트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고 스위치문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빨간 원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이제 조건문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각각의 이제 조건문에 따라서 우리 이제 예제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실습 코드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오늘 배우신 조건문에 대해서 시스 코드 한번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제 제어문, 자 제어문에는 우리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반복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제 조건문, 단순 if문, if else문, 그다음에 다중 else문,
중첩 엘즈문인데 요거는 이제 if문 안에 또 if문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if문을 if 엘즈문을 쓰는데 그 if문 안에 명령 어떤 실행할 때 명령 코드 명령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if문을 써서 또 다른 이제 조건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첩 if문이고요. 다중 if문은 계속 이어서 조건들을 계속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게 다중 if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스위치문은 이제 다중 if else문을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그 조건문이 바로 스위치문이다. 또 서로 이제 스위치문으로 작성한 코드는 다중 if else문으로 바꿀 수 있고 다중 if문으로 작성한 것은 스위치문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if문은 이제 조건문으로서 이제 어떤 조건식에 따라서 그 조건식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게, 즉 분기할 수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조건문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조건문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실습 코드를 한번 이제 실제 이제 작성을 하면서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푹 쉬시고 우리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